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제1검이라 불리던 이강윤의 이름은 한때 팔도에 자자했습니다. 무과에 급제한 뒤 불과 3년 만에 금군 별장의 자리에 올랐고 그의 검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지요. 임금을 지키는 칼, 나라를 세우는 칼이라 모두가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칼보다 무서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권력을 쥔 자의 의심이었습니다. 그날도 궁궐안은 고요했습니다. 이강윤은 늘 그러했듯 검을 차고 근무처에 서 있었지요. 그런데 해질 무렵 어전 회의가 끝난 뒤 한 내관이 다가왔습니다. 낯빛이 어두웠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이 내렸습니다. 무슨 명입니까? 삼청동 민가에 영모를 꾀하는 자가 있으니 그 목을 베어오라 하셨습니다. 이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모라면 당연히 벌해야 할 일이었지요. 하지만 내관이 건넨 명부를 펼쳐보는 순간 이강윤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그곳에 적힌 이름은 그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웃마을에서 그를 가르치던 선비 김학선이었지요. 영모를 꾀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인심을 베풀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맞습니까? 김학선 어르신은 영모와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명은 이미 내렸습니다. 별장께서는 따르시면 됩니다. 이강윤은 그날 밤 삼청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속엔 무언가 짓누르는 것이 있었지요. 김학선의 집에 다다랐을 때 작은 초가 안에서는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김학선이 나왔습니다. 백발의 선비는 이강윤을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올 줄 알았네. 누군가는 와야 했으니까.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네. 자네 잘못이 아니지 않은가. 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세. 자네는 내가 영모를 꾸몄다고 믿는가? 이강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검을 쥔 손이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김학선은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바른 말을 했을 뿐일세. 백성이 굶주리는데 관가의 곡간은 넘친다고 세금이 무겁다고 상소를 올렸지. 그것이 영모란다면 이 나라의 역적 아닌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강윤의 손에서 검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김학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용서하십시오. 저는 검을 들 수 없습니다. 자네를 탓하지 않네. 다만 자네가 어찌 될지 걱정이로구나. 이강윤은 그날 밤 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명을 거역한 것이지요. 사흘 뒤 금군들이 이강윤을 찾아 나섰고 그를 역적으로 몰아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윤은 이미 한양을 떠난 뒤였습니다. 조선 제1검이라 불리던 이강윤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강윤은 이름을 버렸고 지난날의 명예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산과 들을 떠돌며 거지가 되었지요. 남루한 옷을 걸치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으며 얼굴엔 때가 묻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앉아 구걸을 하기도 했고 주막 뒤편에서 남은 밥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떠돌이 거지로만 여겼습니다. 한때 나라를 지키던 검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요. 어느 장터에서였습니다. 이강윤은 주저앉아 지나가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 떡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구나, 아이야.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이강윤은 그 떡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구나 하고 쓸쓸히 웃었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무고한 이를 베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았으니까요. 밤이면 이강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검을 휘둘렀습니다. 검은 더 이상 사람을 베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지요. 내가 누구였는지, 왜 이 길을 택했는지 기억하기 위해 검을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검을 휘두르는 이강윤의 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고 이강윤은 여전히 떠돌았습니다. 조선 제1검이라 불리던 그 이름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을 버린 한 사내만이 조용히 세상을 떠돌고 있을 뿐이었지요. 남쪽 고을 청사년에는 윤씨 가문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대대로 청렴한 관직을 지낸 집안이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인심이 좋기로 소문난 양반가였지요. 그 집안의 외동딸이 바로 윤소은이었습니다. 20살이 된 윤소은은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말수는 적었지만 또렷한 성정을 지닌 교수였습니다. 윤소은의 아버지 윤상철은 호조 판서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상소를 올렸다가 미움을 사벼슬 해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와 있었지요. 윤상철이 올렸던 상소에는 조정의 부정부패와 백성들의 고통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이 바로 민정호라는 자의 비리였습니다. 민정호는 한양에서 세도를 부리는 권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한 신하를 자처했지만 뒤로는 온갖 더러운 일을 벌였지요.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세금을 착복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모함하여 제거했습니다. 윤상철은 그 모든 증거를 모아 상소를 올렸지만 민정호의 손은 이미 조정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결국 윤상철만 역적으로 몰릴 뻔했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낙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정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상철이 숨겨둔 문서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서에는 민정호의 비리를 증명할 장부와 증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민정호는 끝장이었지요. 그래서 민정호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문서를 빼앗고 윤씨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봄날 오후였습니다. 윤소은은 안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글을 쓰고 계셨고 집안은 고요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광군이라는 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지요. 윤상철은 서둘러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소은아, 어서 뒷문으로 나가거라. 산 너머 작은 암자가 있으니 그곳으로 피해라. 아버지는 어찌하시려고요? 내가 막을 테니 걱정 말고 어서 가거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들이 우르르 앞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도적과 다를 바 없었지요. 그들을 이끄는 자는 민정호의 신복인 강철산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험상궂은 사내였습니다. 윤상철, 나와라. 어디 숨었느냐? 윤상철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무슨 일로 이러시는 겁니까? 나는 이미 벼슬에서 물러난 몸입니다. 닥쳐라. 내가 숨겨둔 문서를 내놓아라.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무슨 문서를 말하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강철사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짓 하나로 부하들을 풀었지요. 사내들은 사랑채와 안채를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엎고 장롱을 열고 마루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상철이 이미 문서를 다른 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이었지요. 강철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윤상철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냐? 좋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구나. 강철산은 안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기 딸 있지? 끌고 나와라. 윤소은은 하인들이 말렸지만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지요. 다만 또렷한 눈으로 강철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철산은 윤소은을 보더니 흉악하게 웃었습니다. 오, 소문대로 미인이구나. 좋아. 이 계집을 데려간다. 윤상철, 내 딸이 어찌 되든 상관없다면 계속 버텨라. 안 됩니다. 제발 딸만은 놔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럼 문서를 내놓아라. 당장. 윤상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문서를 내놓으면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까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딸을 저들 손에 넘길 수는 없었지요. 망설이는 사이 강철사는 윤소은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좋다. 시간을 주마. 사흘 안에 문서를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와라. 그때까지 이 계집은 우리가 데리고 있겠다. 만약 오지 않으면 내 딸이 어찌 될지는 내가 알아서 상상해라. 윤소은은 끌려가면서도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문서를 지키십시오. 소은아. 하지만 윤소은은 이미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상철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철산 일행은 윤소은을 말에 태우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지요. 윤소은은 말 위에서 흔들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문서와 재산, 그리고 아버지의 목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소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문서를 지킬 시간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해가 지고 저녁 어스름이 내렸습니다. 강철산 일행은 길을 재촉했고 윤소은은 여전히 말 위에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소은은 문득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가에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 하나가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윤소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거지의 눈빛이 다른 이들과는 달랐다는 것을요. 길은 좁았고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철산 일행은 말을 몰아 숲길로 접어들었지요. 한양까지는 아직 멀었고 오늘 밤은 길목의 주막에서 묵을 참이었습니다. 윤소은은 여전히 말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은 밧줄에 묶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강철사는 뒤를 돌아보며 윤소은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하에게 낮게 말했지요. 저 계집 제법 배짱이 있구나. 보통 교수 같으면 벌써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한양에 가면 어차피 꺾일 겁니다. 그래. 민대감께서 원하시는 건 문서와 윤상철의 목숨이니 저 계집은 그저 미끼일 뿐이지. 두 사내는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윤소은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겠다고, 아버지가 문서를 지킬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고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숲은 깊었고 길은 점점 더 좁아졌지요. 그때였습니다. 길 한가운데 누군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거지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때가 잔뜩 묻어 있었지요. 강철산이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거지 새끼. 비켜라. 우리가 지나간다. 하지만 거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길 한가운데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강철산의 부하 하나가 말에서 내려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놈아, 귀가 먹었나? 어서 비키지 못해? 부하가 거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지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손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부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목을 움켜쥔 채 정신을 잃은 것이지요. 강철산이 깜짝 놀라 칼을 뽑았습니다. 이놈이 뭐하는 짓이냐? 나머지 부하들도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여인을 놓아주십시오. 뭐, 이 미친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강철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주제에 자신들을 막아서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강철산은 손짓으로 부하들을 풀었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어디 감히 우리를 가로막아? 부하 4명이 일제히 거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번쩍이며 내리쳤지요. 하지만 거지는 그 칼들을 모두 피했습니다. 몸을 굽히고 돌고 튕겨나가며 단 한 번도 칼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지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랐습니다. 손날이 부하들의 급소를 정확히 찍어냈고 4명 모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강철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거지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강철산은 칼을 빼어들고 직접 나섰습니다. 검술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무관 시험에 합격했던 실력이었으니까요. 내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우리를 막아서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강철산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칼이었지요. 하지만 거지는 맨손으로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손목을 틀어 칼의 궤적을 바꾸고 발을 옮겨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손날로 강철산의 손목을 쳤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고 강철산은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지요. 이럴 수가. 거지는 강철산의 목덜미를 잡아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강철산은 고개를 들어 거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제야 거지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검을 다루던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강철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거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소은이 묶여있는 말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풀어주었지요. 윤소은은 거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소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의 고삐를 잡아 윤소은을 이끌었지요. 강철산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봐,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큰일을 저지르는 거다. 우리는 민정호 대감의 사람들이야. 내가 감히 우리를 건드렸으니 너는 죽어도 죽임을 면치 못할 거다. 거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한마디만 던졌지요. 이미 죽을 각오는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거지는 윤소은을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철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고 자신마저 손목을 다쳐 칼을 쥘 수 없었지요. 강철사는 땅을 치며 외쳤습니다. 이놈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주겠다. 한편 숲속 깊은 곳에서 거지는 말을 세웠습니다. 윤소은을 내려주고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저들은 한동안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성함이라도 여쭤도 되겠습니까? 거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를 구해주셨는데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남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길은 위험합니다. 윤소은은 거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과 몸가짐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검을 다뤄본 사람, 아니 검에 일생을 바친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지요. 윤소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거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고 윤소은은 그 순간 거지의 얼굴에 스친 슬픔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남자, 어서 가십시오. 저들이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윤소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거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소은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을 몰아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자신을 구해주었을까 하고요. 그날 밤 숲속 어딘가에서 거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펼쳐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는 검을 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또 검술을 썼습니다. 거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평생 후회했을 테니까요. 거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검을 들지 않으리라고요.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청사년 장터는 아침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어젯밤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윤시댁 교수가 끌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내 듣기론 강철산이라는 자가 교수를 끌고 갔다던데 도중에 누군가 나타나 구해줬다더군. 그게 정말인가? 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한 거지? 거지 같은 차림의 사내였다던데 검술이 귀신 같았다고 하더라고. 거지가 검술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지요. 윤소은을 구한 신비한 거지, 맨손으로 무장한 사내들을 제압한 검술, 그리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라진 은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청사년 관아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관아의 하급 관리 한도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도윤은 60이 넘은 늙은 관리였지만 젊은 시절 한양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 제1검이라 불리던 이강윤을 먼 발치에서나마 본 적이 있었지요. 거지 같은 차림 하지만 검술은 귀신 같다. 한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강윤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그가 죽었거나 멀리 도망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어디선가 숨어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을 버렸다지만 몸에 밴 검술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요. 혹시 그놈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한도윤은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일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만은 확실했지요. 한도윤은 몇몇 신뢰할 만한 이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철산 일행이 당한 일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는가? 제가 그 길을 지나다가 강철산을 봤습니다. 손목이 부러진 채 부하들을 이끌고 절뚝거리며 가더군요. 부하들은 모두 급소를 맞아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정확히 급소만 쳤다더군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소만 정확히 친다는 것은 검술의 조예가 깊은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죽이지 않고 제압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사람을 죽이는 것을 꺼린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소문은 청사년을 넘어 인근 고을로 퍼졌습니다. 장터의 행상들이 이야기를 날랐고 주막의 나그네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떠들어댔습니다. 신비한 검객, 이름 없는 은인, 거지 같은 차림의 고수. 이야기는 점점 더 부풀려졌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선 제1검이 살아있던 거 아니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이는 진작에 죽었다고 들었네. 하지만 시체를 본 사람은 없지 않았나?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한양까지 올라갔지요. 한양의 민정호는 자신의 저택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값비싼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그때 강철산이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대감님 죄송합니다. 강철산 무슨 일인가? 윤소우는 어디 있느냐? 그것이 도중에 놓쳤습니다. 민정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물었지요. 놓쳤다니 무슨 소리인가? 길목에서 괴한이 나타나 규수를 빼앗아갔습니다. 저희가 막으려 했으나 그자의 검술이 너무 뛰어나. 검술이라고? 민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철산에게 다가가 차갑게 물었지요. 그자가 어떻게 생겼더냐? 거지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하지만 검술은 제가 평생 본 중에 최고였습니다. 민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지 같은 차림, 뛰어난 검술.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강윤이 사라졌을 때 민정호는 안도했었습니다. 조선 제1검이라 불리던 그 칼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위협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만약 그 칼이 아직 살아있다면 혹시 그자가 누구인지 알아냈는가? 아닙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민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강윤이 살아있고 윤상철 편에 섰다면 일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민정호는 곁에 있던 신복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풀어라. 청사년 일대를 뒤져서 그 거지를 찾아내라. 그리고 윤소은도 다시 잡아오고. 알겠습니다, 대감님. 민정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오래전 자신이 제거하려 했던 그 칼이 다시 세상에 나타난 것 같았으니까요. 민정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강윤,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이냐? 한편 한도윤은 관아에서 조용히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정호의 비리에 관한 증언과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지요. 윤상철이 남긴 문서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민정호가 움직일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한도윤은 윤상철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보다 딸이 걱정입니다. 따님은 무사히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들이 다시 올 것입니다. 한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리, 혹시 따님을 구한 그 거지에 대해 더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딸도 그저 거지 같은 차림이었다고만 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가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조선 제1검이 다시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리, 제가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은인을 찾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은인께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은 혼자 등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기록이 펼쳐져 있었지요. 이강윤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무과급제, 금군별장,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종. 한도윤은 그 기록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정말 이강윤이라면 그는 왜 돌아온 것일까? 그리고 왜 다시 검을 든 것일까? 한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정호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요. 소문은 여전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신비한 검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속에서 민정호의 손은 점점 더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소은을 다시 잡아오라는 명령과 함께 그 거지를 찾아내라는 명령도 내려졌지요. 세상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름 없는 거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민정호의 저택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큰 집이었습니다. 기와지붕은 높고 넓었으며 마당에는 정원수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더러운 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모은 재산, 세금을 빼돌려 채운 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쌓아 올린 권력이었습니다. 민정호는 사랑채에 앉아 신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지요. 윤소은을 놓친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거지였습니다. 만약 그자가 정말 이강윤이라면 일이 꼬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윤소은을 다시 잡아와야 한다. 이번에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겠다. 민정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신복들은 고개를 숙였지요. 대감님,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이번에는 무관 출신 고수들을 동원하라. 그 거지놈도 함께 잡아오고. 알겠습니다, 대감님. 민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상철이 가진 문서가 세상에 나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벼슬도 재산도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것이지요. 그래서 윤소은이 필요했습니다. 윤소은을 인질로 삼아 윤상철을 압박하고 문서를 빼앗은 뒤 두 사람 모두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윤상철의 약점을 모두 캐내라. 친척은 누가 있는지, 친분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모조리 파악해서 보고하라. 알겠습니다. 민정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윤소은만 다시 잡으면 윤상철은 손쓸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문서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문서를 손에 넣는 순간 윤씨 가문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한 신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호는 차갑게 웃었지요.
내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일이 적혀 있다. 땅을 빼앗은 기록, 세금을 빼돌린 장부, 사람을 모함한 증거. 모두 다 말이다.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윤상철도 윤소은도 그리고 그 문서를 본 자는 모두 없애야 한다. 신복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민정호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한편 청사년에서는 한도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아 안팎을 오가며 증언을 모으고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민정호의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단순히 땅을 빼앗고 세금을 착복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고 그 재산을 가로챘던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살입니다. 한도윤은 기록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민정호에게 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땅을 빼앗기고 어떤 이는 목숨을 잃었으며 어떤 이는 가족 전체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한도윤은 이 모든 것을 조정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증언만으로는 민정호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한도윤의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윤상철 나리께서 가진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민정호를 반드시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를 내놓으면 윤나리와 아씨가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민정호가 다시 움직일 것이고 이번에는 더욱 거칠게 나올 것입니다. 그날 밤 윤상철의 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소은은 안채에 있었고 윤상철은 사랑채에서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문서는 민정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독약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그 문서를 한도윤 어르신께 넘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소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상철은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된다. 문서를 넘기는 순간 민정호는 우리를 죽이려 들 것이다. 증인을 없애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지요. 일단 기다려보자. 한도윤 어르신께서 분명 방법을 찾으실 것이다. 예, 아버지. 윤소은은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이 괴로웠지요. 그리고 문득 그 거지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같은 시각 민정호의 사람들은 이미 청사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0명이 넘는 무리였습니다. 모두 칼을 차고 있었고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지요. 그들을 이끄는 자는 박무진이라는 무관 출신이었습니다. 검술에 능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민 대감께서 명하셨다. 윤소은을 반드시 잡아오고 그 거지도 찾아내라. 만약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죽여도 좋다. 알겠습니다. 박무진은 말을 달렸습니다. 이틀이면 청사년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자신했지요. 한편 한도윤은 급히 윤상철을 찾아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날이 큰일입니다. 민정호가 다시 사람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무관들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무관들을요? 예. 그리고 인원도 많다고 합니다.
아마 사흘 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윤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강철상 같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무관들이 온다면 막을 방법이 없었지요. 따님을 피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도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합니다. 어디로 피신시킨다는 겁니까? 저들의 손은 이미 곳곳에 뻗어 있습니다. 한도윤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때 윤소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저들에게 잡히면 아버지께서는 문서를 한도윤 어르신께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알리십시오. 안 된다. 너를 미끼로 쓸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소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각오가 서 있었지요. 윤상철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 의연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은아,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분처럼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한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제가 관아의 군사들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윗선에 급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만약 그거지, 아니 이강윤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민정호의 손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무진이 이끄는 무리는 청사년에 도착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내들이 말을 타고 윤시댁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관아의 군사들이 윤시댁 앞을 지키고 있었고 한도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관아의 명으로 이곳을 지키고 있다. 물러가시오. 한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무진은 말에서 내려 한도윤을 노려보았지요. 우리는 한양에서 온 자들이다. 역적의 딸을 잡으러 왔으니 비키시오. 역적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오? 윤상철 나리는 정당한 상소를 올렸을 뿐입니다. 근거는 한양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서 비키지 않으면 너희도 역적으로 몰릴 것이다. 박무진은 손짓을 했습니다. 부하들이 일제히 칼을 빼어들었지요. 하지만 관아의 군사들도 창을 겨누었습니다.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였지요. 하지만 걸음걸이는 느긋했고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박무진은 그 거지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이 소문이 그 거지냐? 제법 배짱이 있구나. 거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다가와 박무진과 한도윤 사이에 섰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가시지요. 더 이상은 피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 웃기는구나. 내가 뭔데 우리에게 명령하느냐? 박무진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지를 향해 베어내렸지요. 빠르고 정확한 검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그것을 피했습니다. 몸을 살짝 틀어 칼날을 흘려보냈고 손으로 박무진의 손목을 쳤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박무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소리쳤지요. 모두 덤벼라. 저놈을 죽여라. 20명이 넘는 사내들이 일제히 거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번쩍이고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하지만 거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였지만 너무 빨라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움직일 때마다 사내들이 쓰러졌고 발이 움직일 때마다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검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검에 바친 자만이 할 수 있는 경지였지요. 한도윤은 확신했습니다. 저 거지가 바로 이강윤이라는 것을요. 잠시 후 모든 사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모두 급소를 맞아 움직일 수 없었지요. 박무진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칼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거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무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지요. 한양으로 돌아가서 민정호에게 전하십시오. 더 이상 죄 없는 이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만약 다시 온다면 그때는 목숨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박무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는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고 황급히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한도윤이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은인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습니다. 다만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혹시 성함이라도. 거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지요. 하지만 한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강윤 날이 맞지 않습니까? 거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조선 제1검 이강윤. 충직함으로 검을 들었고 의로움으로 검을 놓았던 그 이름 말입니다. 이강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정호는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르신께서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증거와 증언으로 민정호를 쓰러뜨려야 했지요. 한편 한양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올린 상소가 임금의 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민정호의 비리를 낱낱이 적은 상소였지요. 처음에는 민정호의 권세 때문에 묻힐 뻔했지만 다른 신하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호의 행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옵니다. 맞습니다. 청산현뿐 아니라 여러 고을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임금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을 파견했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요. 한도윤이 모아둔 기록들이 하나씩 조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상철이 숨겨두었던 문서도 임금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민정호는 자신의 저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박무진이 돌아와 보고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자가 혼자서 2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고? 예, 대감님. 검술이 귀신 같았습니다. 분명 이강윤일 것입니다. 민정호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강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윤상철 편에 섰다는 것,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대감님, 조정에서 조사관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복이 황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민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늦었구나. 며칠 뒤 민정호는 조정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서 모든 증거를 들이댔지요. 장부, 증언, 문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민정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사정이.
사정 따위 듣고 싶지 않다. 경은 백성을 괴롭히고 무고한 이들을 해쳤으며 나라의 재물을 착복했다.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유배를 보내도록 하라. 민정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권력과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칼에 죽지는 않았지만 권력과 체면을 모두 잃은 채 몰락한 것이지요. 민정호는 끌려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강윤, 결국 내가 나를 무너뜨렸구나.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것은 검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였다는 것을요. 이강윤은 다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뿐이었습니다. 청사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윤상철은 명예를 회복했고 윤소은도 안전해졌지요. 한도윤은 공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공을 세운 이강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인께서는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윤소은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윤상철은 고개를 저었지요. 알 수 없구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지켜준 검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다. 윤소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그 거지가, 아니, 이강윤이 조용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름 없이, 명예 없이, 다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을 것이라고요. 모든 일이 정리된 뒤 청사년에는 봄날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윤상철은 조정으로부터 사죄를 받았고 명예도 회복되었지요.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백성들도 하나둘씩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정호의 재산은 몰수되어 백성들을 위해 쓰이게 되었습니다. 윤소은은 안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 속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자꾸만 그 거지가, 아니, 이강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2번이나 구해준 은인. 하지만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 윤소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씨,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하인이 알렸습니다. 윤소은은 책을 덮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한도윤이 와 있었지요. 낭자,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어르신. 덕분에 무사합니다. 한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정에서 나리와 낭자께 포상을 내리기로 했답니다. 나리께서는 다시 벼슬을 제안받으셨고 낭자께도 정려문을 세워주겠다 하셨습니다. 정려문이라니 과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낭자께서 의연하게 버티신 덕분에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윤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작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이강윤이었지요. 어르신, 그 은인께는 어떤 포상이 내려졌습니까? 한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이 조정에서도 이강윤 나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벼슬을 회복시켜주고 포상도 내리려 했지요. 하지만 나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지셨단 말씀입니까? 예.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윤소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지요. 며칠 뒤 관아에서는 이강윤을 찾기 위한 방이 붙었습니다. 조선 제1검 이강윤, 조정에서 복직과 포상을 내리니 관아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을 보고 수군거렸지요. 조선 제1검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신 거였어. 대단하신 분이야. 벼슬도 마다하시다니. 하지만 이강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지요. 조정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다른 이들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한도윤은 정사품 벼슬에 올랐고 윤상철에게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소은은 홀로 뒷동산에 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윤소은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은인, 어디 계신가요?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윤소은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청사년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이강윤은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떠돌이 일꾼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봐, 거기 사람. 오늘 품삯이네. 마을 이장이 돈 몇 푼을 건넸습니다. 이강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올 거지? 예, 오겠습니다. 이강윤은 마을 어귀의 허름한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떠돌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지요. 이강윤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녁으로 먹을 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형씨, 들었어? 조정에서 이강윤이라는 사람을 찾는다던데. 옆에 있던 떠돌이가 말했습니다. 이강윤은 밥을 먹으며 대답했지요. 그렇다던데요. 대단한 사람인가 봐. 벼슬도 주고 포상도 준다잖아. 부럽네. 글쎄요. 벼슬이 뭐 그리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평생 벼슬이랑은 인연이 없겠지. 떠돌이는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강윤도 작게 웃었지요. 벼슬, 명예, 권력. 한때는 그것들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무고한 이를 배라는 명을 받았을 때 이강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강윤은 움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문득 윤소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의연했던 그 규수. 이강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한편 윤상철은 조정으로부터 다시 벼슬을 제안받았습니다. 호조 판서로 복직하라는 명이었지요. 하지만 윤상철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신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벼슬은 더 젊은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에서는 아쉬워했지만 윤상철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윤상철은 청사년에 남아 백성들을 도우며 살기로 했지요. 가끔 서당에 나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윤소은도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혼처를 알아보던 집안 어르신들도 있었지만 윤소은은 아직 혼이 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돕고 책을 읽으며 가끔 마을 여인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지냈지요. 소은아, 괜찮겠느냐? 아비로서는 내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상철은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권하지는 않았지요. 딸이 선택한 삶이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청사년에는 풍년이 들었고 백성들은 기뻐했지요. 한도윤은 선정을 베풀어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윤시댁도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윤소은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책을 사러 간 길이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윤소은은 책방을 둘러보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길 저편에 떠돌이 일꾼 하나가 짐을 지고 지나갈 뿐이었지요. 윤소은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책을 보았습니다.
그 떠돌이는 이강윤이었습니다. 이강윤은 짐을 지고 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윤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사한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지요. 이강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지고 걸어갔습니다. 관아에서는 여전히 이강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강윤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름 없는 검으로 남겠다고. 벼슬도 명예도 포상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살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강윤은 일을 마치고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입니다. 이강윤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조선 제1검이라는 이름보다 이름 없는 검이 낫습니다. 이강윤은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지요. 세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청사년에는 눈이 내렸고 하얀 눈이 온 마을을 덮었지요. 윤소은은 안채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정원이 고요했습니다. 아씨, 추운데 창문을 닫으시지요. 하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소은은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습니다. 눈 구경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윤소은은 여전히 그 은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무사히 지내고 계실까, 춥지는 않을까, 끼니는 잘 드시는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저녁 윤상철이 윤소은을 불렀습니다. 사랑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고 아버지의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소은아, 앉거라. 예, 아버지. 아비가 보기에 너는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한 것 같구나. 윤소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부정할 수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할 것 없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다만 아비는 내가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안쓰러울 뿐이다. 윤상철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셨다.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윤소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감사 인사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요. 한편 이강윤은 청사년 인근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떠돌이 일꾼으로 살다가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한 구석에 작은 오두막을 얻게 되었지요. 낮에는 밭을 갈고 나무를 베고 짐을 날랐습니다. 밤에는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강윤을 좋아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으니까요. 저 사람 참 신기해. 떠돌이치고는 품격이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러게 말이야. 말투도 예사롭지 않고 옛날에 양반 집안 사람이었던 거 아닐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이강윤의 과거를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적이 나타났습니다. 서너 명의 사내들이 밤중에 마을로 들어와 곡식을 훔치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막으려 했지만 도적들은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곡식만 내놓으면 다치는 사람 없다. 그때 이강윤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느긋했지요. 도적들은 이강윤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봐, 떠돌이.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비켜. 이강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다가갔지요.
도적 하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강윤은 그 칼을 맨손으로 잡아챘습니다. 손목을 비틀자 칼이 땅에 떨어졌고 도적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도적들이 놀라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강윤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도적들이 하나씩 쓰러졌지요. 잠시 후 모든 도적들이 땅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이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 대체 누구야? 몸놀림이 귀신 같아. 하지만 이강윤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황급히 따라가 말했지요.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네 정체가 궁금하지만 묻지 않겠네.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자네를 믿고 있네. 이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밤 이강윤은 잠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문득 청사년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곳에서 윤소은이 무사히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이강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강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윤소은에게 다시 위험이 닥친다면 자신은 주저없이 달려갈 것이라는 것을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윤소은은 뒷동산에 올라 꽃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가 만발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지요. 그때 누군가 산 아래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떠돌이 일꾼 같았습니다. 윤소은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지요. 윤소은이 산을 내려가려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제 착각이었을까요? 윤소은은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느낌이 남아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강윤은 여전히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강윤을 믿고 의지했지요. 힘든 일이 있으면 이강윤을 찾았고 이강윤은 묵묵히 도왔습니다. 가끔 청사년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씨 댁이 평안하다는 소식, 윤소은이 여전히 혼이 나지 않고 아버지를 돕고 있다는 소식. 이강윤은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이강윤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가족은 안 계세요? 없단다. 외롭지 않으세요? 이강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외롭지 않다. 너희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해맑게 웃었습니다. 이강윤도 따라 웃었지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화려한 벼슬도 조선 제일검이라는 명예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평범하게 살며 누군가를 지켜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강윤은 오두막 앞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사년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는 어딘가 꽃향기가 섞여 있었지요. 아씨,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강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베고 마을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윤소은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윤소은의 산 곁에는 늘 보이지 않는 검 하나가 있다는 것을요. 이름도 없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지만 언제나 그곳에 있는 검. 그날 이후로 이강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윤소은의 삶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지키고 드러내지 않아도 버티는 검. 그것이 바로 이강윤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두막에서는 작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청사년의 윤시댁도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같은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